안녕하세요. 닥터리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선택은 이어져서 우리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B부터 D다 라고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B는 birth, 그리고 D는 death. B와 D 사이에 어떤 알파벳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C죠. 바로 choice입니다. 선택이 이어져서, 매 순간의 선택이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타임지에 실린 어떤 표지인데요. 2016년 3월에 태어난 이 아이는 142세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너무나도 당연해졌죠. 그럼 어떤 100세를 맞이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었는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떤 80대 어르신은 거동도 못해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일상생활 혼자 다 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여가도 즐기시면서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한 80대와 90대를 만들 것인가는 내 순간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 먹고 남들만큼 운동하고 권하는 대로 술 마시고 권하는 대로 음식을 드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의 그런 삶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 것일까? 대다수 평균적인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보면 평균적인 삶을 이어나갔을 때 우리의 미래도 대략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런 미래의 확률은 과거의 통계에 기반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 2014년 결과인데요.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악성 신생물. 그리고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이죠. 즉 혈관 질환이 두 번째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두 번째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삶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 대다수의 평균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아프지 않거나 병약하지 않은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요. 컨디션이 최고인 상태,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컨디션이 최고인 상태를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거예요. 그럼 질병은 무엇이냐? 건강의 반대를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질병이라는 거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진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증상이 있어서 불편감이 있어서 병원을 내원을 했는데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어떤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침을 해서 감기라고 진단을 받았으면 감기라는 거는 어떤 질병이 되는 것이죠. 어떤 증상이 있어도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병원에 갔는데 어떠한 검사에도 이상 소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즉 증상은 어떠한 증상이든 피로든 단순 증상이든 건강의 적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확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검진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다 판단해 줄 수 있을까요? 갑상선 암을 대표로 한번 보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갑상선의 여성의 경우 갑상선 암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방사선 조사 위험이 더 커졌나요? 미세먼지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검진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옆에 표를 보면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연도별 갑상선암 발생과 사망자 수를 비교했는데 사망자 수는 거의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2004년과 2010년 거의 비슷한 정도이죠. 근데 발생은 어떻게 늘었나요? 10,000명 단위에서 36,000명 단위로 많이 늘었죠.
조기 검진을 하면서 가만히 둬도 되는 갑상선암을 때로는 과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암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결절 0.5cm 미만이면 그냥 추적 검사하거나 그냥 둬도 무방한데, 환자분 본인이 좀 불안하거나 혹은 병원의 권유에 의해서 갑상선을 절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상선을 절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만 분비하진 않습니다. 칼시토닌이라는 칼슘의 혈중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도 분비하고, 부갑상선도 갑상선 옆에 붙어 있어서 칼슘 농도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언제 필요한가요? 보통 호르몬을 보충하는 건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복용하시게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실제로 대사가 많이 늘어날 때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뛰거나 춥거나 이게 대사를 더 활발히 해야 될 때 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농도가 더 높아져야 되죠. 근데 그런 피드백을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러지거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감기. 감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만신 하나 세게 놔주세요. 감기 똑 떨어지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직도 계세요. 감기는 항생제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럼 항생제 말고 다른 약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감기를 치료하는 것은 본인의 면역이거든요. 미국의 어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병원 이안 폴 박사님은 내 딸에게 절대 이 약을 먹이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감기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받았던 그 처방전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병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 본 저의 입장으로는 환자분이 자기의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건강 상태에 더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건강을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건강의 4대 조건은, 첫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두 번째가 적절한 운동, 세 번째가 긍정적 사고, 네 번째가 충분한 휴식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특히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양의학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의학과 박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분은 처음에는 영양제를 다 끊어주던 분이었어요. 환자가 영양제 먹어도 됩니까? 왜 그런 걸 드세요? 그만 드세요. 이렇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분이 매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의학적인 지식으로 다 연구를 해서 아내에게 좋은 처방도 써보고 많은 약을 줘봤지만 그 병세가 호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점점점 악화되고 그 좋아하던 승마도 못하고 집안일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옆집 이웃집으로부터 어떤 영양제를 먹어보라고 권해서 아내분이 허락을 맡았다고 해요. 이걸 먹어도 될까요? 먹고 싶으면, 당신 먹고 싶으면 먹어요 라고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그 병세가 많이 호전이 됐던 거죠. 그 좋아하던 말도 다시 타게 됐고 일상생활에 완전히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영양소가 무슨 효능이 있길래 이런 일이 생겨날까 하고서 의학 논문을 수백 편을 본인이 다 리뷰해서 영양소의 효과에 대해서 다 정립된 확실화된 논문들을 검토를 해서 고품질 영양소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 책에 제시하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포 영양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모든 영양소를 최적 용량으로 세포에게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각각 그 최적 용량으로 세포가 알아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옵티멀 도즈라는 건 최적 용량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recommended 도즈랑 또 다릅니다. 일일 권장량은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 용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타민C를 예로 들면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mg이 최소다 라고 해서 하루 권장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섭취하면 안 되고 실제로 정말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 최적 용량이 필요합니다. 하루 권장량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작년에 좀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이 읽으셨었는데,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건강 주권부터 먼저 회복해야 된다. 건강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죠.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어쩌다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고 타고난 팔자가 아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문제다.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건강관리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20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관리를 하시면 되죠. 이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 교실에서 건강기능 처방에 대해서 전문 강좌가 일어날 정도로 의사들도 영양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추세입니다. 대한임상영양의학회에서 이야기하듯이 질병에 대한 많은 지식이 밝혀질수록 영양이란 요소가 이러한 생활습관병의 예방은 물론 생활습관병의 유발과 치료에도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 이상으로 최근에는 생활습관병의 치료에도 반드시 영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왜 먹어야 하지? 음식만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비타민은 음식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양을 생산하는 자연계의 생산자, 바로 식물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식물은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땅속에 있는 물을 탄수화물로 합성하는 광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탄수화물은 다음과 같은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가 같기 때문에 지방으로 서로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다릅니다. N, 즉 질소가 있는 화합물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콩과식물 뿌리에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땅속의 이온 형태로 바꿔 놓은 질소 이온을 흡수하여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양소가 합성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있고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땅속 미네랄은 고갈이 되고 질소도 부족해 이제 콩가식물을 이용하지 않고 질소 비료를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50년 전과 지금 각각의 채소와 과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버섯에 함유된 섬유소도 눈에 좋기로 소문난 당근에 있는 비타민 A도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감소가 되었고, 토마토의 비타민 A는 30년 사이에 절반으로 감소했고,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B1이라든지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 C, 컬리플라워에 함유된 철분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2000년에 일본에서 조사한 자료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흘러버린 지금은 더 감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줄어든 채소와 과일이 배달이 되고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도 파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바로 따서 먹는 것이 아니고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이 있고 도매상에 도착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소매상으로 이동을 하고 마트 냉장고에 있던 것을 저희가 골라서 다시 우리 집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영양소가 매우 많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껍데기만 먹는 꼴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썰고 끓이고 볶는 조리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됩니다. 식물에 있는 영양소 그대로 섭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나마 자연에서 나온 식물을 드시는 분이 낫습니다. 요즘은 인스턴트로 화학 가공을 해서 영양가 없이 배만 채우는 음식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들을 최적 용량으로
여기서는 권장 용량이 아닌 내 건강에 필요한 정도의 최적 용량으로 섭취하려면, 예컨대 혈관을 위해서 비타민 E를 제대로 드시려면 버터가 하루 12kg, 망고가 8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를 제대로 드시려면 큰 계란 노른자 22개, 새우는 400g 이상이 필요합니다. 항산화, 항노화를 해봐야 되겠다. 중요한 비타민 C. 제대로 섭취하려면 중간 크기 사과를 160개를 껍질 포함해서 먹어야 합니다. 자루로 쥐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씹어 먹어도 배가 불러서 다 못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엽산, 비타민 B6, 리보플라빈, 티아민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영양소 먹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쓰는 게 더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비타민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대 영양소를 아시나요? 기본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이것을 거대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거대 영양소를 주로 식품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거대 영양소가 섭취가 불량했기 때문에 몸보신을 한다고 하면 단백질이 풍부하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드셨습니다. 장어, 보신탕, 사골곰탕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거대 영양소가 부족한 영양실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거대 영양소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우려는 장작은 쌓여 있는데 불씨가 부족해서 태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 표는 미량 영양소의 이름과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은 발견된 순서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비타민 A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고 정확한 학명은 레티놀입니다. 이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 형태로 복용하는 것을 보통은 권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점막, 눈 건강, 한마디로 우리 몸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점막은 입부터 항문까지 우리 몸의 외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뚫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점막도 우리 몸의 외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겉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의 건강에, 그곳의 항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섭취하려면 토마토 25개, 호박, 애호박이 아닙니다. 호박으로 5개 정도를 먹어야 충분한 양을 섭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사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B군입니다. 대사는 무엇이냐? 아까 거대 영양소라고 말씀드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을 에너지로 내는 과정을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사 과정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소기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도, 단백질도, 지방도 에너지로 태우려면, 에너지로 나오게 되려면 비타민 B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혈과 간 기능, 그리고 세포가 분열이 되는데도 중요하고요. 구내염이 자주 있으신 분들, 원형 탈모가 생기는 분들,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의 3대 기능은 콜라겐 합성, 면역력 증가, 항산화 작용입니다. 이황재 박사님이라고 비타민C를 매우 옹호하시는 박사님이 얘기한 6가지 효능도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음주와 흡연의 해독작용, 위암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과 동맥경화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 과정에서 비타민C 농도를 실제적으로 비교해 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태아와 노인까지 실질적으로 농도를 비교한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신을 보면 태아와 노인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신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 혈중 농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 과정을 늦추고 항산화를 위해서는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충분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감기 초기 증상으로 콧물과 목 아픔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비타민C를 복용했을 때 실제 감기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감기의 유병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감기약이 아닌 오히려 비타민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장하기로는 감기가 있을 때 최소 8g 이상 하루에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외국의 감기 처방은 그래서 비타민C와 해열제, 아스피린 정도가 처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비타민C 농도에 따라서 탐식세포 내 세균수가 달라지는데 이 탐식세포 내 세균수라는 것은 백혈구가 얼마나 많은 세균을 잡아먹느냐 그 숫자입니다. 실제로 비타민C 농도가 0.5일 때, 1.5일 때, 3.0일 때를 비교해보면 탐식세포가 세균을 더 점점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증진,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최근에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소실이 되는 것을 비타민 D가 막아주면서 근육량을 보존해 줌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암 효과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예방을 해주는데 실제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겪었던 분들은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정상의 2배까지도 올려주라고 권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지질을 항산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을 항산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 세포막은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세포와 세포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혈관을 항산화하고 세포막을 항산화하는데 비타민 E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를 고르는 방법은 라벨을 보시면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천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잘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비타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데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비타민 K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제품으로 따로 보충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고 보통은 장에서 유산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오남용하거나 과다 복용했을 때 이 비타민 K가 부족해져서 상대적으로 출혈성 경향이 늘어나거나 뼈 건강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리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네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미네랄이란 어떠한 원자를 말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원자죠. 비타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분자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가 합쳐져서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복합체인데 미네랄이란 말은 그야말로 쇳가루, 돌가루. 그러니까 어떠한 원자가 모여서 뭉쳐서 만든 그런 쇳가루, 돌가루를 우리가 보통 미네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칼슘, 마그네슘, 이 비율도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필요한 비율은 대략 2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칼슘만 들어와도 사실은 균형이 깨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철, 구리, 아연, 망간 이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와 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죠. 그리고 혈액 응고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피가 굳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아이가 산만하거나 이를 달거나 뭐 다리를 떤다든지 했을 때 칼슘 부족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도 뼈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인데 칼슘이 근육을 수축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 그것이 균형 잡히게 잘 돼야 되는데 근육이 수축만 하는 경우, 눈밑이 떨리거나 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수축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을 이완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 회복에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철분인데요.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족하면 빈혈이 오겠죠. 어지럽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어지럼이 오기 전에 두통이라든지 숨이 찬다든지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그런 습관들이 먼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특이적인 증상, 피곤하다든지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먼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철분을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연입니다. 아연은 성장이나 발육, 면역, 생식, 미각에 관련을 하는 그런 미네랄이고요.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그리고 남성 성기능에도 좀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간은 특이하게도 모성애, 이런 감정에도 미네랄이 영향을 주는데요. 모성애, 사랑, 그리고 인슐린을 생성해서 당뇨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관절 건강이나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들 많이 아시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우리나라 토양에는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항암 물질로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미네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특히 유방암이 한 번이라도 과거에 걸렸었거나 현재 있으신 분들은 셀레늄을 꼭 남은 평생 보충을 해주시기를 권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도 체온을 올려주는 이제 갑상선, 대사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미네랄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비타민으로도 미네랄로도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물질을 말합니다. 근데 이 물질은 식물이 외부 환경과 싸워서 생존하기 위해 생성된 그런 물질이므로 인체에 흡수됐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퀘르세틴이 있는데요. 양파속, 그러니까 이런 양파과 식물에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항염증 작용, 항알러지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염증이 이렇게 심할 때 어떤 분들은 귀에다가 뭐 양파를 꼽기도 하고 귀에 염증이 있다고 목에 염증이 있다고 양파를 이제 목에 두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섭취하고 내 몸에 복용했을 때 효과가 더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도스 환원 효소라고 해서 이 포도당이 대사가 되면 솔비톨의 형태로 무거워지고 손끝, 발끝 중력에 따라서 가라앉으면서 손끝, 발끝과 같은 곳에 침착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당뇨 합병증인 당뇨발이라든지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글루코스, 포도당이 솔비톨로 바뀌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퀘르세틴이 있다고 합니다. 항바이러스 작용, 항암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깔라만시의 성분이라고 알려진 헤스페리딘은 체중을 감소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좋은 효과죠.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로즈마리의 그 특유한 향에 들어있는 로즈마리닉 애시드 이런 것들은 항산화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선택이 나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은 음식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양 최대의 의학서 황제 내경에서는 의식 동원, 즉 의료와 음식은 근본이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상원 영양문제위원회 위원인 닥터 레미는 만일 오늘의 의사가 내일의 영양학자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영양학자가 내일의 의사로 변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의사인 저는 영양을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와 저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영양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서 본인과 본인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준 닥터 어벤져스가 나섰습니다. 소대사량이 높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데 이 대사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리 인사드립니다. 단백질 어떻게 먹을까? 왜 먹어야 하지? 얼마나 먹어야 하지? 궁금하시죠? 오늘 닥터리리가 알려드릴게요.